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데이 시간 설정입니다. 자, 거의 뭐 한 달 반을 이 논란으로 정치권이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10일 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만남을 갖고서 이 UA 논란,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우리 회동했어요. 동합 국면 맞은 UA 특사 의혹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이 한 달간 이 문제로 정치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 아하, 진작에? 진작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데 사안이고. 그 진작에 못했던 거에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된 걸로 보면 이게 네. 이제 분명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상기류가 발생했고, 있었고,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데 대한 방침을 야당한테 동의를 구한 거고 야당이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다 동의해준 건 아니고 바른정당은 동의 안 했어요. 계속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임종석 실장이 왜 이제서야 이걸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될 거면은 연말에 그냥 쓱 정리를 하지, 이거. 그러니까 저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정리를 하는데 네네. 시간이 좀 걸렸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거기 가서 한 번 만났는데 왕세제를 그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더라면 돌아와서 바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뒤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정치쟁점으로 돼 있었고 네.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했을 것 같고요. 칼둔 청장의 방한이 확정되었을 무렵 그때가 어느 정도 가닥이 쳐지고 그때가. 이 사람이 와서 문 대통령 면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저기 그 칼둔이 온 거는 그러면 우리 쪽 상황을 약간 좀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다 정리됐다는 뜻이죠. 다 정리됐다는 게 예, 이제 두 정부 사이. 자, 칼둔이 와서 제가 보기엔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칼둔이 와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던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일자가 확정된 시점. 올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온다라는 게 딱 나온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직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가지고는 잘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거를 미디어에 확인해주는 절차로 칼둔 행정청장이 방문해서 국회의장도 방문하고 산자부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도 면담하고 이런 세레모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간에 맺어진 여러 가지 계약이나 네네. 협정을 이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들여다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11월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굉장히 어설프게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발끈한 거예요. 발끈해서 국교단절까지 거론을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가서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봉합을 한 거죠. 이제 제가 보기로는 6월 초순경에 통화했을 때 문 대통령이 비로소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비밀협정을 맺어놓고 새로 집권한 정부의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새 정부에서는 그걸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외교부나 이쪽에 면담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박 교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적폐청산 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김태형 장관 인터뷰가 나왔는데 김태형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겁니다. 네, 우리 분위기라는 건 일단 정부에서 뭘 했다 그러면 일단은 반대하는 기준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키고.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자동 개입 조항에 대한 MOU가 있었다 하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김태형 장관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자동 개입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자가 그런 거 자동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렇게 약속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 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더니 김태형 장관은 그 자동 개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MB정부하고 UAE 간에 맺은 군사협력이 4개 항목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명 계약이 아니지. 그리고 이 안에는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김태형 장관이 뭐 자동 개입이라는 용어를 거기 문서에 썼든 안 썼든 그 문서는 공개 안 할 거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핵심 내용은 문제가 된 거는 방위협정 수준의 비밀협정을 한 거예요. 이거를 공개하면 그 비밀협정문이라는 게 말고요. 이공개 MOU 말고요. MOU 말고요. UAE가 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개입하는 걸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김태형 전 장관이 아니 이런 협정을 군사 동맹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비밀협정으로 국민들도 국회도 모르게 할 수 있냐. 국회에서 어차피 파병 동의를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우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해줬다면 사기친 거예요. 막상 임박하면 뭐 국회에서 아랍에미리트 전쟁에 파병하는 걸 동의해 주겠어? 그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의 우정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진지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 정말 보낼 생각이었다면 위헌이에요, 위헌.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대통령은 몰랐을 거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예, 대통령은 모르시죠. 뭐 대통령께서 그런 세세함까지 구조해서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국기문란이에요. 군기문란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유사시에 외국에서 전쟁 상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군대를 보내는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국방부 장관의 비밀협정을 했다. 이러면 군기문란이에요. 국기문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 이걸 다 알고서 이걸 했다면 원전 수주라는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 국군을 용병으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용병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한수원이 돈 벌고 그 대가로 우리 군대를 보내는 걸 했다는 거는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게 과장이에요? 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전 수주라고 하는 게 상대가 경쟁국이 있는 거니까 네. 프랑스는 해구산을 제공해주고 군사기지를 거기에 건설을 하고 이걸 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유사시에 한국의 군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을 수는 있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게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답은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그 비밀 협정문이 있어도 이 정부가 있다고도 말 못하고 공개도 못해요. 어차피 그걸 알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원전 계약은 그쪽의 원전 사업자하고 우리 한수원 원전 사업자가 맺은 거잖아요. 여기에 임용 계약이 군사 조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계약은 계약이에요. 그러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왕정 국가니까 우리처럼 이게 구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뭐 우리 그거 원전 사업자 계약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군사협력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군사협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 군사협정이 네. 제가 말씀드린 비공개 MOU. 비공개 MOU 그거 말고 그건 임용계약이 있다는 임용계약이 아니죠. 그게 주계약이에요. 만약 비밀군사협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모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만 공개된 MOU들은 이 엄마 계약서를 실현하기 위한 아들, 딸 계약서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그런 정도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그게 뭐 원전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공개를 해야죠. 공개하면 안 되죠. 당사자들이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김태형 씨는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비밀협정을 없는 것처럼 하고 이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럼 미안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그럼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되겠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 기간에 임종수 실장이 일정이 너무 급하게 잡혀서 다 탈로가 난 거예요. 이상하게 간 게. 그리고 말은 못해. 이걸 어차피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임 실장이 줬다고 봐요. 그래서 막 국익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국익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야당을 존중하면서 잘 해나가기로 합의하고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여전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활용 안 하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달이 난 것을 전부 전 정부 책임으로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 돌려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인정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MOU를 체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비상한 상황이 했을 때 한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걸 구두로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김태형 장관의 얘기는 그 협상에서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안보협력의 차원에서 요구에 응해줬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비밀 군사 협정이 있었다. 오케이. 또는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전 정권이 마치 이명 계약을 써놓고서 이거를 숨기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를 뒤로 돌려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뭘 하긴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했대잖아요. 뭘 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뭘 한 게 구두로 이렇게 약속한 게 프로토콜로 기록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예 비밀 협정을 맺었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 뭐 이 얘기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김태형 장관이 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끼리 구두로 무슨 뭐 자기들끼리 유사시에 무슨 뭐 우리도 도와줄게 이런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협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그래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의 말은 그리나 똑같아요. 무게가. 더군다나 100년의 우정을 쌓는 나라하고 말이 돼요? 보고 안 한다는 게? 그거는 이제 그냥 나는 평가하기는 좋게 평가할게요. 이명박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 거다. 안 지켜져. 그래봤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25년 지나야 밝혀질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덮기로 이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다퉈봐야 다 추론이지. 더 이상 증거를 가지고 이 비밀 군사협정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건지 원래 부스럼이 심각했는지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이걸 갖고 한 달여 동안 아무 실익도 없이 갈등의 소재로 됐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수준과 현실이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상황은 이제 뭐 마무리가. 그렇죠. 끝났어요. 이거. 네. 자, 그럼 뭐 여기서 뭐 한 줄로 평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이 한 줄 평이에요. 왜냐하면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엄청난 공격을 한 것이 아부다비의 왕세제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조정에 응해주도록 하는데 좀 자극이 됐지 않을까. 네. 국익을 위한 봉합은 다행이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25년 후에 비밀협정문이 있으면 썰전에 특별 출연을 해갖고 다시 토론을 하죠. 그때까지 썰전이 있을래나? 글쎄.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주에 말이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가지시고요. 신년사도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이제 구조 개혁안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럼 저희가 이제 신년사부터 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추록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만 이제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북측에서 이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한편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위한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 않거든요. 신년사에 대해서도 뭐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이라는 거. 남조선 당국자는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을 늘어놨는가 하면 얘는 대본같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이라고. 그러니까 왜 가을 뻐꾸기인지 아세요? 가을 뻐꾸기가 뭐 많이 오나 보죠, 뭐. 공허하게. 그럼 무슨 얘기죠, 이게? 뻐꾸기가 탕란을 하잖아요. 조그만 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아놓고 뻐꾸기 새끼가 먼저 깨서 다른 알들 다 밀어내서 깨뜨려버리고 날 때가 되면 엄마 뻐꾸기가 와서 부른다고 뽀뽀뽀 하면서 나오라고 초여름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고 나면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뻐꾸기가 안 울어. 근데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듣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뜻인데 무슨 관영 매체의 입장이 뭐 망나니처럼 그렇게 날뛰는 그런 걸 내는지 참 뭐 하루 이틀인가요? 하긴 그렇긴 하지.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창 가는 버스는 아직 평양에 있다. 영화 제목 같은 그런 뜻. 이거는 뭐 그냥. 아직 평양에 있는 것 틀림없지. 아니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요. 과거에 이 남북 관계에서도 늘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관계 회담이나 뭐 이런 앞으로 이루어지는 회담에서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남북관계 끊어져 있었으니까 신경전 하고 있는데 원래 개들도 신경전 할 때 작은 개가 크게 짖어요. 무섭니까? 그 북한 관영 매체에서 한 소리 하겠는데 그 얘기 듣고 우리가 왜 작은 개냐? 네. 뭐 그거야 진짜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한다고 그럴 거. 논쟁 한번 해볼 의향이 있어요. 북한 중앙
TV인가요? 거기하고 JTBC하고 남북 협력해가지고 남북 썰전 이런 거 붙이면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죠. 니네 그런 식으로 성명 내지 마라. 이 모란봉 악단 네네네. 이 화제잖아요. 모란봉 악단이라는 게 국가공인 걸그룹. 그 국가 공인 걸그룹인데 네네. 모란봉 악단이 원래 거기서 하는 게 뭐 그 김정은 찬양 1세의 그 노래를 걸그룹이 한 네네네. 거잖아요. 뭐 그이 없인 못 살아, 잔학계나 원수님 생각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했던 건데 우리의 운명 김정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국내에 와서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그 악단이 오면 우리나라 매체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막 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상당히 좀 이렇게 선전전에 그걸로 활용을 하는. 근데 친구들이 있지. 그래봤자 우리 원조 걸그룹들 많잖아요. 한때 그 인기 있었던 뭐 원더걸스나 소녀시대나 요새 트와이스나 이런 걸그룹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나? 여기 와서 뭐 선전이 될까? 올림픽 끝나면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응원단 왔을 네, 때. 맞아요. 예. 그, 기억납니다. 그 뭐 미인들 왔다고 네네네네. 우리 그 언론에서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죠. 그런 보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미녀 응원단 이런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고 그냥 여성 응원단 그렇게 하든가 하지. 개헌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여야가 이제 뭐 온도차가 있고요. 국회가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그때 그 유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국회가 좀 그러면 대통령이 좀 약간 반발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정부에서 좀 주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일단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한 것으로 봐야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고 야당에도 정부의 이런 강한 압박이 일단 일정하게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미 그 야당이 지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장애 오늘 투쟁한다고 광화문에 그래. 나갔지 않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면 날씨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정부 지난주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아. 야 그거 더 안 좋다. 아니 어차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엑스표 이렇게 뭐 많이 하니까. 예. 아, 이걸 엑스표 하는 게 아니라 샤우팅 해야 되는데 엑스표 하면 안 되지. 두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개헌에 임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개헌 국면을 열어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안 내놓고 이거를 국회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 개헌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가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는 이게 찬반 논의만 할 수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못 대죠. 네, 수정은 못 하죠. 수정을 못 하니까. 전반은요. 그럼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 개헌을 논의해야 되는데 손만 들고 있으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도 대통령이 그렇게 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이런 개헌은 저는 안 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국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하든 네네. 여하튼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만 그렇죠. 국민투표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은 관대개헌 아니라고 하든 죽어서 걔네도 안 되는 거고. 뭐라고 하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기념 기자회견 하면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기본 입장 딱 발표하니까 이 제1야당은 그거 갖고 와글와글 거기서 그거 하고 있고 정부는 또 정책 이슈나 민생 이슈 가지고 막 가니까 야당이 또 손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광화문에 괜히 나간 거예요.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국회 개헌 투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권력 구조에 대한 안을 포함해서 개헌안을 빨리 자유한국당이 내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대통령이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데도 정부안을 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야당은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거는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다 설명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 결정이 안 돼 있고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빨리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이 대표 간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 국민을 위한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런 합의를 한다면 저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이제 국회는 참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6개월 단축을 받아들이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 이제 4년 중임제로 하는 그거를 제안하고 발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야 모든 당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18대) 국회가 되면 거기서 바로 할 테니까 헌법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서명도 하고 합의문을 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러면 믿고 그러면 개헌안 발의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8대 국회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안 했잖아요. 그거 개헌 논의하면 뭐 블랙홀로 빠진다는 이러면서 탱개쳐버리고. 그러고 실종이 돼서 10년이 됐어요, 지금. 이번에 또 합의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약속이 야당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국민적 명분도 있고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 이제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입니다. 검찰의 어떤 그 기소 독점권 폐지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같은 그동안 많이 다뤘던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 내용보다도 이걸 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하죠?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뭐 해당 부처 장관도 있고 결국 이게 다 법률 사항이거든요. 네네네. 입법 사항들인데 보면은 너무 청와대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그러고 국정홍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자꾸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반드시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것이 잘 됐다고 봐요.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대신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어차피 지금 법률심의를 할 때 경찰은 행안위원회, 그다음에 국정원은 정보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청은 법사위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가 3개 이상 돼 있는 거라서 이걸 따로따로 입법 발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정부의 기본 입장을 천명을 하고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각 해당 소관부처들하고 합의를 한 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게 맞고요. 그게 왜 청와대에서 말하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을 블록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나 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 조정실이라는 게 있어서 부처 장관들 간에 협의해야 될 거 다 하고 그래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지. 청와대 민정수석이 뭔데 대통령 비서인데 장관들은 뭐하러 있고 여당은 뭐하러 있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발표예요. 저는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틀림없이 이거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는 거는 좀 정치적 부담도 있으니까 이제 수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당 부처들이 협의를 하면서 법안을 다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당이 발표한다면 법안은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고 의원들한테 줘서 의원 발의로 청부 입법을 한 건데 정부도 헌법에 따라서 입법 발의권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수기 기간이 길어가지고 오히려 의원 발의로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정부들이 통상 그 방법을 많이 써왔는데 지금 전공법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간다는 뜻이고 그건 확정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선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데 국회에는 지금 사법개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야 합의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안들은 앞으로 이게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 다뤄져야 될 법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독주의 국정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준다는 게 제 의지고. 청와대 독주가 아니고 청와대가 책임성 있게 안 하면 못해요, 이거를. 이게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국정원개혁이나 뭐 수사권 조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두 해 논의되어 온 문제가 아니에요. 2002년, 2003년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들인데 그렇죠. 15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개별 부처, 정부 부처 또는 개별 국회 소관위원회만 맡겨놔가지고는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요. 아니 근데 이것도 역시 야당이 뭐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회 어떤 그런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지금. 그럼요. 국회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말 예. 87년 민주적 발전 국가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7년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강해지는 만큼 국회도 강해지게 이게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5년 단임제에서 여소야대 이게 가장 불편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그 2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2년을 국민들이 볼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됐는지. 이걸 다 판단해서 20대 국회에서 투표권 행사를 할 거라고요. 어차피 이게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이게 못한 거니까 그거를 총선에서 심판해 주세요. 이런 시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을 하면 잘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협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여소야대에서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정에서 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특히 자기 프로젝트라고 삼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자, 한 줄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자면 이게 상식이 답이다. 그렇게. 예. 저는 내 삶이 달라진다는 이 문재인 네. 정부의 금년도 그 국정 방향에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효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까마귀를 쏘았는데 비둘기가 죽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에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문정부 국정과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아이준이, 예. 이거는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폼타를 좀 많이 해봐가지고. 예. 범죄도시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아이준이 뭐 이런 거, 예. 정치하러 왔는데 내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8년 화두로 사임해지를 잡은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략이 얼마나 그 유효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여론조사가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적폐청산이 여전히 강력한 요구로 있어요.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뭐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하시는 거지 뭐. 아니에요, 아니긴 또. 적폐청산은 이제 각 부처의 장관들이 그동안의 적폐들을 좀 밝혀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법적인 단죄가 필요한 거는 검찰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요. 대통령은 초점을 지금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삶의 질 개선. 여기 금년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라도 좀 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거를 강하게 지금 내비친 거죠. 그 의지는 바람직한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하는 게 2017년에 한 32만 개 자리가 늘어났는데 2018년에 공공부문이나 이런 데 자리를 많이 늘림에도 불구하고 32만 개를 예상하고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2017년이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는 소위 친노동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오히려 일자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고용을 줄이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좀 부탁하는 수준이죠. 투자를 해달라. 좀 노력 좀 해달라 이런 정도고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 이런 데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최저임금 많이 인상을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데들은 임금 지원? 한 3조 원 규모의 임금비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 분야에서부터 채용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을 줄이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연쇄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까에 대해서 지금 뭐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오히려 역효과 날 거다 이런 전망과 그러나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좀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력히 하는 거는. 예. 한번 봐야죠. 그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려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서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쓴 게 되게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공공 부분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장 경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그렇게 않아요. 크지 않고 결국 민간 부분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민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의 85%를 중견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이 1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네요. 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미 뭐 해외와 그 아웃소싱도 많이 하고 또 국내의 대기업 일자리가 워낙 배우 수준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높기 때문에 그걸 더 늘리면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안 늘려요. 늘릴 척만 하지. 결국은 중소기업, 자영업 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쪽에서 죽는다는 소리 나오는 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드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작년 말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아예 줄이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주위에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언론 보도에는 이 무관관계가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던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의미냐 하면 뉴스를 보니까 큰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0%였대요. 100원어치 팔면 50원 남은 거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의 평균치 52%였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지금 대기업들의 엄청난 영업이익이 어디서 오냐 하면 협력업체들을 쥐어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최저임금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대기업의 협력업체의 치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부당하게 협력업체들을 착취하는 이 대기업의 행태를 크게 손봐야 된다고 봐요. 이진단은 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운데 소위 하청 계열화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이게 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자영업 뭐 이런 데서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반 성장을 강화하는 전략도 써야 되지만 네네네. 저는 이번 문 대통령 그 신년사에서 노사정 대화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사실 노사정 대화 없이는 이게 일자리 늘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쓰면서 기업의 길을 살려주는 문제 또는 노사 간의 타협을 할 때 대등한 위치에서 타협을 하도록 조정을 하는 이런 역할들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걸 보다 강하게 보여줘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네.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효과 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자 문제도 오히려 지금 통계상으로는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걸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이제 뭐 공시생들이 뭐 많이 늘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늘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의도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문 늘린다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이 전부 공무원 취업 준비하러 몰려들어서 늘어난 거에 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 몰려든 사람들의 또 대부분은 또 실업자가 되잖아요. 또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언론에서는 이 통계가 많이 인용이 돼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통계상의 그 착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업률 통계가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원서를 안 내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요. 이 원서 내는 순간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서 합격하면 취업자가 되지만 합격 못하면 이게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지방공무원 채용을 늘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추경 편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던 청년들이 원서를 낸 거예요, 왕창. 그 숫자만큼이
청년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계상의 착오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안 되고 고용률 지표를 봐야 돼요. 전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65세까지의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고용돼 있냐. 이 통계를 보는 게 좋은데 사실 이 고용률을 올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안 오르죠. 근데 일자리를 결국 늘리는 거는 이렇게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고 기업들을 벌 주는 분위기에서는 일자리 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고 반기업 정서를 조작해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그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아니,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같이. 근데 우리 박 교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지난 10년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좀 해보자는 거지.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비상한 정책까지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습니다. 한 줄로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문정부 일자리 정책. 비상한 수단을 아끼지 마시오. 네. 일자리 상황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전략이 중요하다. 너무 냉소적으로 되셨어요. 내가 그 역할이잖아. 지금 기아들이 여기서.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냉소적으로 되시는 건 안 돼요. 예, 다음 소식은요. 요즘 굉장히 뜨거운 그런 소식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부 간의 어떤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도 드러나면서 이제 시장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언제까지 규제 놓고 씨름할 거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인데, 지난주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제, 거래소 폐쇄를 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게 가뜩이나 이게 이제 왔다 갔다 많이 안 돼. 한 30%까지 폭락하는 사태. 그래서 뭐 5시간 만에 한 100조 원이 넘게 증발해서 지금 아주 뭐 난리더라고요. 뭐 연일 이보도. 그래서 또 유심 작가님이 또 검색어에 또 계속 오르기도 하고. 예. 화제의 중심. 그러니까요.